1페이지 365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365조의 토지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문을 붙여놨다고. 그래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특수지상권, 지상권의 일종인데도 기본세에 서술할 때는 어디에 서술해 놓았다? 저당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만 한다고. 자, 그럼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이미 지상권 할 때 설명드렸어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여드린다는 이야기야. 이 성립 요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만 한다. 둘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한다. 셋째,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하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 시험의 법정 지상권들은 전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를 위한다는 이야기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한번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건물이. 그럼 이 365조는 이것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요건하고 저당권이 설정될 때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 하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철거 못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요건하고 365조의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에 관련된 요건을 비교를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야. 즉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무엇을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어? 건물까지. 어떤 요건나 토지 저당권자인데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요건을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나대지에, 즉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요건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다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야만 해요. 이 말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보유, 소유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법률 규정인데 웬 법률 규정? 3, 4월 달에 할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판례가 요건을 완화하였다. 판례니까 3, 4월 달이에요. 예. 그럼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도 일괄 경매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판례예요. 1, 2월까지는 법률 규정 중심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먼저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나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 좀 해주세요. 옆 답 적어놨잖아, 옆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때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건물이 철거된다는 말이다, 안 된다는 말이다? 성립해야 철거 안 돼요. 건물이 철거된다고. 되겠습니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야 건물 철거 안 하잖아요. 성립 안 하면 철거돼야지. 건물 철거됩니다.
그 말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토지만 경매 신청하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된다 안 된다? 철거가 된다고. 건물이 철거가 되면 이 건물 철거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철거에 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제가 건물 소유자면 이렇게 해. 단무지처럼 들어 누워서 뇌를 죽이라 그래. 나를 밟고 철거해라 해. 그러니까 경매법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토지를 낙찰받으면 그 위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이 토지를 살려고 한다 안 살려고 한다. 안 살려고 해.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면 철거에 부담이 없다고. 이 요건나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하면 경매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낙찰을 시켜요. 같은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 소유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살려고 한다 안 살려고 한다? 살려고 해. 그것 때문에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토지 저당권자를 위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토지를 안 살려고 하면 토지 저당권자의 채권 회수가 곤란하다, 용이하다? 곤란하지. 그래서 일괄 경매해버리면 경매법원이 한 사람, 동일인에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토지가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고. 그러니까 우선 변제받으면 토지 저당권자의 채권 회수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용이하다고.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1, 2월은 요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볼게요. 나대지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갑을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을 신뢰할 수 없어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 토지란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을이 토지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그럼 갑이 토지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 이후에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럼 변제기 도리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토지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이런 365조가 없다면 토지만을 경매해야 된다고. 왜?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기 때문에 토지만을 경매 신청하면 건물은 철거돼야 돼. 왜 366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토지 전환권자는 건물까지 일괄 경매 못해요. 예.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실무상 특별한 경우 외에 이 토지를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 토지를 낙찰받아도 무엇의 부담이 따라온다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담이 따라온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지상권 설정해 주지 말라고 그 토지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 건물이 경관 건물이라면 최단기가 30년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토지를 낙찰받아서 30년 동안에 문의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토지 저당권자를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요건 하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면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낙찰시켜요. 가령 낙찰자가 A라면 토지도 A에게, 건물도 누구에게? A에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건물 철거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 무슨 병원? 정신병원 가야 돼. 아, 이거 잘못 적었네.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A가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낙찰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되겠죠? 예. 그럼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보시다시피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 저당권자에게는 무엇이 있어? 실행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이런 용어에 익숙하라고 계속 앞 시간에 한 거예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점유도 않는데 왜 존재하고 있다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무엇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이 무엇을 하는 걸 말해? 경매 신청이요. 실행 선택권이란 말이 경매를 신청할 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지문은 실행 선택권 이렇게 옵니다. 경매 신청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토지 저당권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일반인들이 건물 철거에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이 토지를 넉 달처럼 낙찰받으려고 한다 라고 판단된다면 무엇만 경매 신청해도 돼? 토지만. 그런데 토지만 경매 신청해서는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에는 어떻게 경매하면 돼? 일괄 경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토지 저당권자. 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권리다 의무다? 권리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만약 일괄 경매한 것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괄 경매한 건 아니에요.
토지만 경매가 되면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토지가 안 팔릴 것 같아서 무엇하는 것이다?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경매한 것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쳤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해도 우선 변제는 어디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지? 토지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에 관련된 논리 중 한 6할, 7할 해버렸어요. 나중에 3, 4월 달에 이걸 다시 한번 하고 거기에 판례를 집어넣을 거예요. 예. 기본을 1, 2월 달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자. 366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1, 2월 달의 보통 저당권, 일반 저당권에 관계된 논리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특수 저당권이 있어요. 공동 저당권과 건저당권이요. 이 특수 저당권은 3, 4월 달용입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등은 설명을 드렸는데 1, 2월 달에 하면 작년에 공부하신 분만 알아듣지 올해 처음 하는 분은 괜히 공부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3, 4월 달에 할 거예요. 다만 전제하여 큰 논리만 이해를 한다면 아직 다는 안 했지만 앞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이 특수저당권하고 구별하면 일반 저당권이에요. 달리 보통 저당권이라 말해. 지금까지 한 저당권의 설명이 그럼 3, 4월 달에는 이걸 하고 뒤에 이론을 다 종결할 것이고 되게 어려운 거 일부 제외하고 특수저당권을 강조할 것인데 공동저당권, 건저당권에서는 여기까지 설명한 일반 저당권하고 논리가 똑같은 것은 전부 생략해버립니다. 일반 저당권하고 차이점만 강조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차이점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저당권하고 특수저당권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나중에 다시 강조. 예, 그래서 공동저당권, 건저당권은 3, 4월 달에 할 내용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계약법을 해볼게요. 예, 제3편입니다. 먼저 496페이지를 펴시고 계약법 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계약법 총론은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의, 종류, 성립, 효력, 소멸이요. 의 종류는 조금 있다. 효력에 관련된 중요한 이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소멸에 관련된 논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요. 그리고 성립과 효력 사이에 이론이 하나 있다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그럼 계약법의 중요한 이론이 총론에 5개가 있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요. 기본서를 나중에 보면 해제는 장황하게 서술해 놓고 있어. 해지는 그 말미에 해제와 차이점만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지는 해제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해제의 논리가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해제만 강조할 거예요. 근데 지문에 해지를 던져 놓으면 안 배웠다 이래 말이에요. 꼭 해지란 타이틀 하에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해제와 해지의 논리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제가 기본적인 축이 딱 잡히고 나면 해지는 기본 논리는 같은데 이런 조그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를 설명한다고. 그럼 해지도 다 배운 것이다, 안 배운 것이다? 해제와 똑같다는 데 딴 거는 다 배운 거지. 간혹 모의고사에 그렇게 물어봐 버려. 시험은 10중 8구 해제로 물어봐요. 근데 모의고사는 해제와 해지의 논리가 거의 같다는 걸 아십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해제란 단어를 해지로 딱 고쳐 던져놓고 있다. 그대로 해제의 논리를 그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나중에 차이점을 강조할 거예요. 거의 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계약법 총론은 한 대여섯 문제 물어봐요. 대여섯 문제 물어보는데 중요한 이론이 5개가 있다면 하나씩 다 물어봐 줘야 되잖아. 되겠습니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이론들이 많아. 거의 매해 한 문제씩 물어봐요. 동생항변권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근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은 이론이 조금밖에 안 돼요. 매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매해 안 물어본다는 말이지 물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리고 해제는 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2문제까지도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리고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예요. 적게 물어보면 5문제, 많이 물어보면 67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최소 5문제는 물어봅니다. 자, 계약법 강론은 민법 전에 15개의 전형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전형계약이란 단어가 용어가 민법전에 이름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달리 있을 유자 이름 명자 유명계약이라 말해. 그럼 비전형계약은 안일비자를 적고 있기 때문에 전형계약이 아니라는 말은 민법전에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비전형계약은 달리 무엇이라 말해? 없을 무자를 쓴다고. 무명계약이요. 이런 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 말라고 파란색으로 적어놨다. 15개가 있어요. 원래 14개였는데 여행계약이란 걸 새로 하나 집어넣었거든. 현행법은 15개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 중에 3가지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 3개만 시험 범위지 나머지 12개의 전형계약은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12개 중에는 도급계약 이런 게 있어. 유치권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도급이라는 자세한 법 이론을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유치권에 관계된 판례들이 도급에 관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도급을 가볍게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유치권 할 때. 이 3가지만 시험 범위인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그리고 불효식 계약이에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그리고 이 교환은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하지 않는 게 일반적. 왜? 교환과 매매는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문도 2개밖에 없어. 이 조문 2개만 확인하면 돼. 나머지 논리는 무엇과 똑같다? 매매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은 매매에서 2, 임대차에서 2 이렇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간혹 매매나 임대차에서 한 문제 더 출제하여 5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총론 6개, 강론 4개 이렇게를 제일 많이 출제했었어요. 그런데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한두 문제는 약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0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0문제보다 더 적게는 출제 안 해요. 한두 문제 더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10문제, 총론, 강론이 반반씩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총론이 약간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확인할 것이 계약법 총론 할 거예요. 계약 자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의 합치, 일치로 성립하는 게 계약인데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의 일치, 합치로서 성립하는 것이 계약이다. 청약, 성락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약의 종류를 다시 입문과정에 했는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의, 종류 이 2가지를 교재로 보고 가장 기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97페이지요. 거기에 의의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한다, 합치로 성립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3번이요.
계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채권 계약만을 의미해요. 둘째 줄에 체크예요. 채권 계약만 체크, 의미한다의 체크.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시험과 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99페이지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시험 범위 아닙니다.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출제하면 안 되는데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약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정립되고 난 다음 빠르면 3, 4월, 늦으면 5, 6월 달에 조금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혼자서 막 전투적으로 공부하는 파트 아니에요. 예.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02페이지 큰 3번의 계약의 종류입니다. 1번은 큰 의미 없어요. 전형계약은 민법전에 이름을 두고 있는 계약. 있을 유자, 이름 명자, 달리 유명계약이라 말한다. 비전형계약, 아닐 비자, 전형계약이 아니다. 민법전에 이름이 없다. 그러므로 없을 무자, 이름 명자, 무명계약이라고 말한다. 민법전에는 이름을 두고 있는 전형계약이 15개가 있어요. 이런 거 암기 안 합니다. 그중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3가지만 시험범위다. 그럼 이번에 쌍무, 편무요. 무는 채무, 달리 말하면 의무를 말해요. 그게 쌍이고 편이다. 그 말이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양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 그렇지 않다면 무엇? 편무요.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해도 대가성이 없는 것은 무엇이다? 편무다. 개념은 가볍게 보시고 쌍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교환, 임대차. 그럼 편무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암기할 가치는 없어요. 정여나 사용대차와 같은 것 등을 말해요. 매매교환, 임대차가 쌍무다. 그럼 시험에 등장하면 큰 3번 구별실익의 깨알 같은 별표 하나요. 동그라미 1번에 체크합니다.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각각 체크하시고 칠판 계약법 총론의 중요한 이론인 동생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칙 어디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쌍무에서. 쌍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무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 구별하는 실익이란 말은 뭐는 있고 뭐는 없다. 차이가 난다면 구별할 실익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결론이 같은 것은 구별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동생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칙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하지 편무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동생항변권 즉 위험부담의 문제는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쌍무에서. 그게 구별실익이에요. 구별실익은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3번의 유상무상이요. 개념은 가볍게요. 출연행위와 안일비자, 비출연행위로 나누었을 때 인문과정에 출연, 비출연 설명드렸어요. 출연행위를 다시 유상무상으로 나눈다고. 유상무상은 둘 다 출연행위예요. 그때 유상은 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행위 하는 게 유상. 그 다음에 비무상이란 이야기는 서로 대가관계 없는 출연행위 하는 게 무엇? 무상이다. 그럼 유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교환, 임대차. 무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다? 정여다. 그러니까 무상에는 정여 체크해. 정여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나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필요해요. 무상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 정여요.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걸 할 때 여기에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 이런 표현이 올 거예요. 정여계약의 자세한 논리는 시험 아닙니다. 예. 그 다음 구별실익 3번의 별표 하나, 깨알 같은 별표 하나. 마지막에 담보책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부 유상의 동그라미, 색깔이 있는 전반부의 유상 동그라미, 마지막에 담보책임 체크해. 근데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으세요. 유상으로부터 화살표. 계약을 유상, 무상으로 나누었을 때 민법 다음 주에 할 계약법 강론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유상만입니다. 무상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렇게 하고 준용해서 담보 책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거기에 4번 동그라미 1, 2 묶으시고 비교요. 나중에 3, 4월쯤에 한번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의 색깔, 쌍무계약은 쌍의 동그라미요.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유의 동그라미. 뒤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유상계약이 유의 동그라미야.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쌍의 동그라미야. 그 뒤에는 X 하나야. 쌍유가 맞는지 유쌍이 맞는지 시험장에 갈 때는 그것만 구별할 거예요. 근데 왜는 지금 할 내용은 아닙니다.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쌍유가 맞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해요. 몇 해 전에 바닷가의 커피숍에 갔다가 토할 뻔했어요. 엄청 이쁜 아가씨가 고상하게 앉아있다 친구랑 전화하더만 생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오바이트 할 뻔했어. 제가 미국은 안 가봤는데 영어에 생유 이렇게 발음 안 해요. 어디서 뺀 콩글리시인지 토할 뻔했어. 그 아가씨가 생유라 말했다 유생이라 말했다. 생유라 말했어. 쌍유가 맞아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쌍유가 맞아요. 유쌍은 틀려. 왜는 나중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현상 광고로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3, 4월 달에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이란 말의 낙은 약정을 말해요. 이룰 성자.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것이 무엇이다? 낙성이요. 약정이란 말은 달리 합의를 말해요. 당사자 간의 의사적 합의, 의사적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 물건을 인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약정, 합의 외에 더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 무엇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럼 요물계약에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대표적 뒤에 체크해. 계약금 계약이야. 우리 시험 범위에 매매계약 등의 종된 계약,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예. 매매계약은 무엇이지만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무엇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럼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같은 계약이다, 다른 계약이다. 다른 계약이에요. 그 정도 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예약과 본계약이요. 어떤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계약이 무엇이다? 예약이요. 그럼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기 때문에 예약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언제나 채권행위, 채권계약이에요. 그럼 예약은 체크하시고 마지막 항상 채권계약이다. 거기에 체크하세요. 그게 시험 지문에 등장해요. 그럼 예약에 따라 장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계약이에요. 개념은 필요 없고 예약은 장차 이행의 문제,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채권행위지 물권행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계약은 언제나 항상 채권계약일 수밖에 없다. 예,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2절 계약의 성립이 있죠. 예. 계약의 성립 중 서술에서 한 장 넘기시고 이번에 불합이란 걸 구별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한 번만 하고 문제풀이 할 때 할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잘 보십시오. 불합이란 게 있다고요. 자, 불합의의 의미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의되지 않았다. 합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합의는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돼야 돼. 성립 안 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다고. 어식적 불합의가 있고 무어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어식적 불합의는 달리 무엇이라 말하고 안불합의. 무어식적 불합의는 숨은 불합의라 말해. 일부 학자들은 모른 불합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비교를 알았다, 몰랐다. 불합의를 안 건 무엇이고 어식적이고, 불합의를 모른 건 무엇이고 무어식적이고, 몰랐다는 말을 달리 무엇이라 말해? 숨은 불합이라 말해. 그럼 사례 시험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해. 한번 하고 땡이에요. 그리워 이러면 어식적이에요. 어식적 불합의 해볼게요. 제가 소유하는 토지를 여러분에게 팔기 위해서 청약의 의사표시해요. 제 토지를 5억에 사십시오. 라고 의사표시 청약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토지가 무슨 토억 4억만 하면 되지. 4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어요. 청약은 5억, 승낙은 4억. 불합의, 불일치하고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어식적 불합이 안불합이에요. 어찌됐든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럼 숨은 불합의는 불합인데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여러분은 홍콩에 사시고 저는 미국에 살아요. 교포라 교포. 전화하고 있어. 고향에 있는 토지를 제가 팔기 위해서 제 토지를 5만 불에 사십시오 라고 청약에 의사표시했어요. 여러분도 성락에서 예 좋습니다. 5만 불에 사겠습니다. 청약 5만 불, 성락 5만 불. 이런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 사는 저는 미국 달러로, 홍콩에 사는 여러분은 홍콩 달러로.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는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홍콩 달러가 똥값이에요. 가치 아주 낮다고요. 그럼 이런 5만 불, 5만 불이라 되어 있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저도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게 무엇이라? 무어식적 불합이 달리 숨은 불합이요. 어찌됐든 불합의는 어식적이든 무어식적이든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러므로 구별하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법률행위 요건했잖아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논할 수 없으므로 유효,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성립한 이후에 효력 요건까지 갖추고 있다면 유효.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일정한 경우는 무효, 일정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이 불합의와 착오는 구별이 된다. 왜?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착오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니까요. 다릅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또 집에 가서 연구하십시오. 불합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의되지 않는 게 무엇이라? 불합의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한 개 중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무엇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요. 이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은 걸 말해요. 이건 한 개의 의사표시 중에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 게 무엇이라? 착오라고. 이 분석 시험 아니에요. 시험 지문에 등장하면 주로 이렇게 와. 무의식적 불합의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불합의는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 하나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의되지 않는 게 무엇이고? 불합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한 개 중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게 무엇이라? 착오라고. 불합의와 착오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 불합의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결론만 알면 돼요. 이게 죄송하지만 저 인간은 뻑하면 이제 그만한다 소리만 해.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집중하라는 취지야. 이 분석 자꾸 해봐야 영양가 없어요. 나중에 이 결론 하나만 그 시험 지문에 등장할 뿐입니다. 방금 이해 다 하셨잖아요. 못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하셨네요. 드러나면 안 될 줄 알았지.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507페이지요. 잠시 쉬다가 이 계약의 성립부터 해보자고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